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손영입니다. 12.3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으로 맞게 된 조기 대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당선될 지도자에겐 경제, 외교안보, 복지 등 시대적 과제뿐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하고 극도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야 할 막중한 책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기자클럽은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기꺼이 불편한 검증대에 올라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토론은 BJC 회원사인 MBC, KBS, SBS, YTN, MBN, CBS를 통해 동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토론에 참여할 패널들입니다. 화면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YTN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다음은 SBS 최선호 논설위원입니다. 이어서 KBS 최규식 뉴스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그리고 CBS 이재준 정치부장입니다. 끝으로 MBN 이성수 정치부장입니다. 각 방송사를 대표해 나와주신 패널분들인 만큼 앞으로 60분간 이준석 후보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날카로운 검증 부탁드리고요. 이준석 후보 역시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국민들께 이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준석 후보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방송기자클럽의 초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공개 토론과 검증의 자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거절하는 후보가 있다고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표현에 빗대 말하면 토론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로 대통령 선거가 딱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저희 개혁신당 모든 당원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 대선을 끝까지 완주해 당선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저와 개혁신당의 의지는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느니 정치권에서 매장시키겠다니 하는 협박을 요즘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런 풍경이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다, 싸가지가 없다, 사라져야 한다면서 집단 린치를 가하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가 정치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강압 그리고 꼰대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그 당에서 싸웠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초심을 부정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대선 레이스의 시작부터 완주 및 당선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 국회 기자회견, 수많은 공적인 자리에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당에서는 우리가 다른 당과 단일화를 할 것이라는 망상을 퍼뜨리고 심지어 단일화 안 한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라는 특이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은 국민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대국민 선언이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정치의 패단을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끝없이 증폭시켜가는 일방주의 정치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정책과 공약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맞붙어야 하는 것이지 단일화와 같은 정치 공학이 선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유세 현장을 다니면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지금까지는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 세력이 등장했음을 유권자께서 본격적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변화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감지되고 거대 양당이 그래서 저와 개혁신당을 향해 부쩍 요즘 호들갑을 떠는 것 같습니다. 흔들지 않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의 승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열어놓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는 정부 이준석 정부가 되겠습니다. 네,
단일화를 다시 한번 거부하고 기득권 정치를 비판한다는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토론 방식은 패널 한 분당 4분씩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후보 답변도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질문은 YTN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 후보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10%에 이제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3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1위인 이재명 후보하고는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요. 김문수 후보하고는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선까지 딱 8일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막판에는 이 사표 심리가 작용하면서 거대 양당의 그 후보로 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 후보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부정하기 어려우신 것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개인적인 자질 측면에서 많은 실망감을 보일 만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계엄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지율이 한 40%대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보수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보다 본인의 개인 지지율이 낮게 잡히는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양당 정치, 기득권 정치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의 지지율은 1%, 2% 선에 출발해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자릿수 지지율에 달하는 곳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4배, 5배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급격한 성장세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또 기적을 만들어줄 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표 심리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것이 선거에서 가장 능력이 출중하고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사표 심리 때문에 누가 싫어가지고 누구를 찍겠다 이런 투표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의 투표 효용감이 높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 2030 중심으로 저에게 많은 지지세를 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이런 사표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젊은 세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다르게 선거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희 득표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동탄에서도 블랙아웃 피어리어드에 들어가기 전에 한 31% 정도 되는 지지율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선거 투표함을 까보니까 42%가 넘는 득표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전파해 나가지 사표 심리 때문에 지지를 거두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단합니다. 최근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부 이제 전화 면접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이제 ARS 여론조사 방식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합하면 이재명 후보를 이제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후보께서는 지금 모두 발언에서도 네. 뭐 일관되게 단일화는 없다, 완주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는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판 단일화 이슈가 이제 아마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대선 좀 전에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보수 후보 단일화 결코 없는 것인지 이제 다시 한번 좀 확답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동정부 그리고 100% 개방형 국민 경선 이런 것까지 제안까지 했어요. 그래서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이제 여전히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이제 큰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조차도 단일화는 결국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가 양보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 후보가 단일화를 한번 주도해보는 방식은 어떤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는 이탈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한다면 이탈표가 최소화되면서 상당히 이제 시너지가 나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개인이 정치를 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언젠가는 젊은 세대가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더 이상 정치의 기득권 문화가 사라져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치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당대표까지 지내고 2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결국 틈만 나면은
결국 제주는 고민 없고 나중에 기득권이 앞으로 나서가지고 본인들에게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행보에 동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 추이가 일시적으로 산술합을 했을 때 저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합쳤더니 이재명 후보보다 높게 나온다. 그렇다면 그건 이준석의 공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추세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1차, 2차 TV 토론이 시작되면서 그런 추세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과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약화시키게 해가지고 어떤 성공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니 이러면서 추태만 보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원사이드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급기야는 기고만장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겁박하는 사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힘은 이준석 없이는 정말 무능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와가지고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깎아놓으니까 야 이준석 네가 희생해가지고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전혀 들을 생각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단일화 협상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여론조사 경선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제가 이긴다 한들 저는 그 세력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올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응할 계획이 없고요. 만약에 정말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오늘 즉각 후보를 사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합리적이고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에서도 자유로운 저 이준석으로 많은 표를 몰아주실 겁니다. 그 쉬운 길을 놔두고 계속 본인들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엄을 일으키고도 어떻게든 말장난을 해가지고 집권해보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도 거부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SBS 최선호 논설위원입니다. 예, 이렇게 후보 모셔놓고 단일화 질문 자꾸 드려가지고 죄송한데요. 예. 이게 워낙 뭐 핵심 이슈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예.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과 완전한 단절을 이뤄내야 되는 선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이제 내란이 가고 그렇다고 환란이 오면 그게 무슨 정치 교체냐고 해서 민주당도 동시에 비판을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단일화 이슈와 관련해서 이 내란 세력과 완전한 단절이라는 말이 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당원들 11만 명이나 됐네요. 예, 이제 맞습니다. 당원들에게 대선 완주 메시지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의 김문수 후보 또 김문수 후보를 뽑은 지금의 국민의힘과는 뭐 정치공학적이든 어떤 형식이든 단일화 논의,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 이런 선언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미 제가 누차 선언한 바가 있고요.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은 위기 의식을 갖고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계엄 사태 이후에 개혁을 하러 나온 후보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중간에 한덕수 총리님과의 단일화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밀어준 분들도 있겠지만은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후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단일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제 스스로를 부정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김문수 후보의 지난 몇 년간의 행보를 보면은 결국 부정선거 담론이라든지 아니면 매우 오른쪽에 있는 그런 전광훈 목사의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과 어울렸던 그런 행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왼쪽 오른쪽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퇴행적인 단일화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 측도 제가 한번 비판해보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티격태격하면서 어느 정도 탈색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돌아가 보면 2017년 이때쯤만 본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김어준 씨와 같이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같이 방송도 하고 이랬던 부정선거론자에 가까운 분입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 투표용지를 보시고 참 황당하실 겁니다. 부정선거를 믿었던 분이 3분이나 투표용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부정선거와 같은 음모론에서도 자유롭고 파퓰리즘에서도 자유로운 저 이준석이 아마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은 투표용지를 받아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는 며칠 동안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서는 당권 줄게 단일화하자라는 친윤의 제안이 있었다는 폭로도 있었고 또 총리 제안, 공동정부 제안도 나왔습니다. 아마 사전투표일 직전까지 이런 그 막판 단일화 제안이 계속될 듯한데 마침표를 찍어보자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희망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의 단일화. 이걸 숫자로 한번 이 단일화 가능성을 몇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높은 확률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2030 세대는 확고합니다. 이준석은 찍을 수 있지만은 김문수, 특히 내란 무리와 동조했던 그런 김문수 전 장관을 찍을 수는 없다라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표의 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단일화 관련 질문과 답변 이어졌고요. 다음은 CBS 이재준 정치부장,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후보님 박근혜 퀴즈로 정계에 입문하셨고요. 윤석열 정권 창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썩은 보수 도려내고 새로운 보수 싹을 틔우겠다. 스스로도 보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님 생각하는 진짜 보수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입문하고 성장한 국민의힘과 어떤 차별성이 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수주의에 있어가지고 자유와 책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통적 보수, 지금까지는 60대 이상의 전통적 보수가 보수에서 주류였기 때문에 항상 전체주의적인 관점, 때로는 민족주의적인 관점, 때로는 일방주의적인 관점으로 정치를 풀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젊은 세대, 제가 소위 세대포이론이라는 것으로 2021년, 2022년에 보수 세력을 편입시켰던 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유, 그리고 개인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또 마찬가지로 전체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민주당에게 회의감을 느끼고 개혁신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가 다소 보수화의 경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주의적이고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보수가 한 번도 정치 세력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혁신당의 목표가 거기 있다 보는 것이고, 이번 대통령 선거도 그런 젊은 세대의 의지를 확인하고 또 그걸 더 창달하기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모두 한 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제 불거질 수도 있는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패배 책임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패배 책임론을 물려고 하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탈당을 해가지고 공천 과정에 뭐 불복해가지고 탈당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저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명시적으로 제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지내고 그 당에 새로운 지지층을 편입시키고 대선과 지선이란 전국 단위 선거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허위 의혹 제기를 통해 가지고 생사를 잘라내듯이 도려낸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배신자 담론이라든지 책임론을 물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때 나갈 때도 보면요, 너무나도 등을 떠밀었어요. 그때 방송 나오는 분들 보면은 이준석이 나가면 우리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준석이 여성 지지율 안 나가게 묻고 있었는데 이제 여성 지지율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해가면서 등 떠밀었던 것이거든요. 그 뒤에도 저주의 언어를 계속 해왔고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태세전을 한다? 저는 그거야말로 기록에 남을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배신자 담론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기대지 않고요. 정의당의 사례를 보면은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님이 나오셔가지고 한 2.3% 정도를 득표하셔가지고 0.7% 차이 대선에서 그런 어떤 비판을 좀 받으신 적이 있는데요. 정의당은 애초에 총선 때만 되면은 사실상의 제가 봤을 땐 이중대에 가까운 행보를 해왔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더라도 비례는 정의당을 찍어라, 이런 식의 캠페인이 나오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의석들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 정의당이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강하게 비난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의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들이나 아니면 유권자 중에 상당수는 이준석이 제발 나가라, 이렇게 했던 분들입니다. 나갔더니 왜 지금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승패를 떠나서 이 후보님이 끝까지 완주할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있을 보수 진영 개편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단일화 끝까지 거부하는 그 측면에 이런 전략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우리가 양당 체제라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양당의 체제가 바뀌는 날도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도 양당 체제가 정립된 나라지만은 결국 보수당과 자유당의 경쟁 속에서 노동당이 어느 순간 치고 올라와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경쟁으로 재편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 보고요. 그 영국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움직임 보자면은 거기도 하필이면 이름이 개혁 영국당입니다. 그런데 개혁당이라는 곳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 당과 저희 이념적 성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양당제라 하더라도 대체하는 형식으로 정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한테 의석도 적은데 어떻게 그런 보수 개편 또는 대한민국 정치 개편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의석이 하나도 없을 때 대통령에 당선되어가지고 그 당을 총선에서 또 다수당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프랑스 국민들의 화끈함 못지않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그리고 화끈함이라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확 판을 갈아엎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KBS 최규식 뉴스 전문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 발언부터 아주 패기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선명하게 이렇게 발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높은 벽이 있습니다. 양당 정치의 벽도 역시 높고요. 동탄 모델 언급하셨는데요. 그 젊은 층과 그 거대 양당의 실망한 표심들을 결집해서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쯤 이 후보 지지율이 최소한 지금 동탄 모델과 비교해도 15% 이상은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속도도 굉장히 늦고 시간은 없고 갈 길이 멉니다. 이번 주에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동탄 모델로 대선 승리가 가능합니까? 저는 그래서 하루빨리 유권자들이 이동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탄 모델에서는 65세 인구가 굉장히 적은 동탄의 특성상 많은 표가 초반부터 20% 이상의 지지율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밴드웨건 효과가 나가지고 국민의힘 후보의 표는 더 줄어들고 민주당에서도 연성 지지층들이 민주당의 일방주의에 지쳐가지고 빠져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지난 1차, 2차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무능이 계속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의 이탈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최근 며칠 동안에 이준석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지지층이 뜯겨나가는 걸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65세 이상의 전통적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성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탈을 하지 않고 이준석에게 네가 포기해라 이런 말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는 그 65세 이상의 지지층들이 전략적 투표를 시작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역구 모델인 동탄 모델을 제가 뭐 저도 정치를 어느 정도 봐왔습니다만 지역구 모델과 또 대선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지역구 모델을 그대로 대선에 적용하는데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 후보로서는 막판 승부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해 주신 게 있습니까? 저는 유권자의 전략적 이동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초반대까지 만약 떨어지는 상황, 이번에 3차 TV 토론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유권자 지형에 큰 요동이 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탄 모델이라는 거는 4-4-2 정도의 비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동탄에서 민주당 후보가 39, 그리고 제가 42, 국민의힘 후보가 17 요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40 초반대로 내려오는 지지율 조사가 나오는 순간부터 유권자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 봅니다. 그 시점은 2차 마지막 TV 토론 이후라는 말씀인가요? 이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동탄에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아마 31%인가 받고 실제 투표에서 42% 받았을 겁니다. 그건 전국 단위 선거는 아무래도 미디어가 집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동이 조금 더 가속화돼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양당 정치 속에서 3당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더 각오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권자들은 그래도 당장 내일 집권할 그 대통령 후보의 자질 못지않게 또 보는 것이 그 후보에 소속된 정당의 능력, 수권 능력, 그리고 함께할 인재풀이 충분하냐, 과연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보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개인적인 능력 빼고 개혁신당의 인재풀과 수권 능력 어느 정도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이 과거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비해서 당사가 약하냐 그렇다 보지 않습니다. 충분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고 저희도 전문가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면은 압도적으로 새로운 협치 모델을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정치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토론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격의 없이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한 단계가 있었다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득권에게 짓밟히고 그러면서 그런 시도가 좌절되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젊은 세대가 그런 것들을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국 전 총리인 리시 수낙 총리와 한 언론사 포럼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요. 영국은 가면은 영국 수상이 야당 대표와 수요일마다 만나가지고 PMQ라고 서로 토론으로 맞붙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선 양당에 가리지 않고 인재를 뽑아 쓰는 그런 인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협치 모델을 구축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토론을 통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MBN 이성수 정치부장 질문해 주시죠. 네, 이준석 후보는 4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여당 당 대표가 됐고요. 대선 승리, 지선도 승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선거의 기재, 이제는 정치 구단의 반열로 오르는 그런 흐름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정치적 동지들이 최근 이 후보를 떠났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전 대표와 김용남 전 의원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 선언하는 그런 메시지도 나왔고 오늘 민주당이 입당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내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예를 들면 내부 소통 문제라든가 포용력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건지 리더십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큰 당에도 있어봤고 작은 당에도 있어봤고 큰 당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작은 당의 대표를 지내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큰 당에서는 일정한 불만이 있어도 다음 공천이나 이런 걸 바라보고 보통의 불만이 잠재워집니다. 그럼 작은 당에서는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이탈이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의 제 경험을 생각해봐도요. 바른정당이 원래 33명 정도의 의원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바른정당이 문 닫을 때는 9명 정도의 의원만 남아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승민 의원의 리더십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정치에서 양지 바른 곳을 쫓아다닌 사람들의 문제겠습니까? 안철수 의원께서도 국민의당을 통해서 34석 정도의 의석을 제가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나중에 바른미래당에 합류하실 때는 20석 정도로 줄어들었고 절반 가까이가 민평당이라는 곳으로 이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정치라는 것에서 작은 당이 겪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개혁신당을 이탈해가지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간 분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저에게 비례대표를 달라고 계속 얘기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고 비례대표는 공정하게 선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는 1번, 2번 전부 다 젊은 아주 전문가 풀로서 구성된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 그런 딜에 응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당을 떠난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이고요. 앞으로의 이준석의 정치라는 것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네, 기존에 보였던 그런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TV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토론하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토론의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토론 이후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질문으로 또 직접적인 질문으로 상대 후보의 논리를 압박하는 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지나치게 좀 몰아세우는 그런 느낌과 또 12조로 보일 수 있는 태도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 또 남은 3차 토론에서 어떤 전략 또 어떤 접근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는 제가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의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증 질문이죠. 본인이 한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논리적 구성이 탄탄한지를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했던 얘기가 극단적이시네요. 본인이 한 말을 바탕으로 질문했는데 극단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이 극단적이었다는 얘기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셨겠지만은 제가 말할 때마다 답을 하지 않고 빙빙 돌리면서
저를 훈계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태도나 매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액면가 그대로 보신다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지적이 가야 되는 것이고, 젊은 세대가 토론 이후에 이것을 밈화해가지고 인터넷에서까지 계속 조롱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본인들이 사회 어디선가 겪어봤던 정말 꼰대와도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가 토론을 하면서 제가 뭐 상대에게 욕설을 쓴 것도 아니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당시는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평검사들과 대화하면서도 계급장 떼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노무현 정신을 제가 실현할 오히려 주체로 이준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허심탄회한 토론이어야 되고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여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국내 정치에서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계속 억누르고 젊은 사람한테 훈계하듯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상황을 바꿔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국제 외교 무대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해외 정상들과 의견을 나눌 상황이 됐을 때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완전 나라 망신인 것이거든요. 가가지고 뭐 잘 모르고 얘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대충 둘러대기만 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서 나중에 해외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시바 총리 앞에서 정상회담할 때 그런 밈화된 용어로 계속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국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자신의 지지층이 그런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자폭탄 보내길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대한민국 위해 필요한 것은 실력이고 논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긴장감 있는 질문과 답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진행자인 제가 가벼운 질문으로 잠시 화제를 좀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친분 있으시죠? 예, 매우 친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배우자 TV 토론 제안을 했다가 내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뒤에 만나거나 연락을 해서 뭐 혼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모 언론사 컨퍼런스에서 김용태 위원장이 있어가지고 먼저 다가가가지고 진짜 혼나고 싶냐라고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저랑 워낙 막역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채팅창에서도 카톡방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저와 한 7, 8년 가까운 정치 여정을 같이 해온 훌륭한 동지이고,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요즘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좀 쭈뼛쭈뼛한 모양새인데 김용태 위원장도 참 고생이 많을 겁니다. 방금 전 패널분들도 질문을 해주셨지만 뭐 TV 토론 발언 태도 그리고 지금 조금 전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했던 말도 좀 비호감 논란으로 좀 번지기도 했고 실제 그런 조사 결과도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좀 이를 타개할 대책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 낀 정치인들은 비슷한 과정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똑같은 조사 기관이죠. 갤럽에서 비호감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안철수 의원님이 항상 비호감도 1위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철수 의원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양당에서 봤을 때 안철수 의원님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선 비호감 답변을 찍고 시작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은 저와 안철수 의원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토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랬을 때 또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조사들이 또 수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거는 아까 제3당 정치하는 사람들의 약간 숙명과도 같은 지점인데요. 이거는 패턴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 개인이 발언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바꾸고 고쳐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유권자분들도 이해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젊은 남성층이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특정 계층에 국한돼 있다라는 좀 지적도 받을 수 있는데요. 확장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유인데 좀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보수 진영의 사람이 2030 세대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에 전면에 등장하기 전까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만 하더라도 압도적인 지지를 거의 한 60, 70% 달하는 지지를 진보 진영에 보냈었거든요. 그럼 제가 등장해가지고 여러 새로운 담론들을 이야기하고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보수세가 어느 정도 늘어난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가 증명한 거 확장인 것이고 제가 오히려 전통적 지지층에 뭐 잘못한 것이 있냐. 그건 제가 만약 국민의힘 후보였다면은 전부 또 저를 지지했을 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세대별로 표가 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BJC 한국방송기자클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초청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MBC, KBS, SBS, YTN, MBN, CBS가 공동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좀 초과돼서 패널 질문은 한 가지로 좁혀주시고 후보님도 질문을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YTN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 질문해 주시죠. 네, 최근에 한 언론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가 이준석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값을 조작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명 씨가 사실상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이제 가짜 응답지 샘플을 이제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1위였던 나경원 후보는 끌어내리고 2위였던 이준석 후보를 지지율을 이제 높였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또 명태균 씨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 당대표 출마를 만류했던 나경원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나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은 원래 이제 김웅 의원을 당대표로 밀었었는데 이제 김웅 의원이 이제 고사하자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서 전화가 와서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 이런 전화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주게 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 후보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명태균 씨로부터는 어떤 부정한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저를 도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는 자기가 보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남을 돕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아마 공표 여론조사를 말씀하신 거라면은 명태균 씨가 그때 저를 만약 1등 만들었다라는 조사가 존재한다면은 그 다음 날에 윈지코리아 컨설팅이라는 친민주당 계열로 많이 알려진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제가 1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 날에도 계속 1등하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의혹을 받는 조사가 튄 결과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래서 아예 저 핸드폰에다가 그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그게 아마 5월 9일일 겁니다. 그때 전화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본 그 핸드폰 메시지함을 캡처해서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한테 김영선 의원과 저의 친분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저에게 전화 한번 해보라 해서 전화했던 것이고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사업을 한다는지 이런 거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당연히 영업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얘기할 때 창원에 가가지고 뭐 아니면 언론인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이런 거 했다, 내가 다 했다 이런 말씀 하실진 모르겠지만은 저는 명태균 씨에게 그런 부정한 도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좀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그 여론조사 비용을 이제 대신 낸 게 그 고령군수 출마를 희망했던 이제 배모 씨라는 분인데요. 이 여론조사비의 한 600만 원 되는 거를 그 명태균 씨한테 이제 대신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이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거 저 대신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배모 씨와 친분 관계가 있는지 저는 배모 씨와 친분 관계는 없고 배모 씨가 가끔가다 명태균 씨가 데려와가지고 사진 한두 번 찍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모 씨가 저한테 뭐 그걸 대납했다는 건 저는 전혀 모르는 것이 배모 씨가 실제 저한테 대납을 하겠다 하고 대납을 했으면은 제가 국민의힘 대표 있을 때 그분에게 공천이라는데 편이라도 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공천을 받지도 못했고요. 저는 우선 그 여론조사에 있어가지고 그게 머니투데이가 의뢰하고 P&R이 진행한 조사라는 걸 겁니다. 잘 보시면은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는 아마 제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만약에 그 조사를 기획하고 저를 위해서 그 돈을 냈다고 한다면은 1회차, 2회차, 3회차에 제 이름이 등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4회차인가부터 제가 아마 이름이 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조사는 저를 위해서 기획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 명징합니다. 네, 이어서 MBN 이성수 정치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이 후보는 지역별 또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합리적이다, 또 용기 있는 지적이다 이런 호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젠더 갈등을 비롯해서 이준석의 정치는 결과적으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 갈라치기로
이어져 왔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후보가 2030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확장성이 있다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또 그 이상에서의 연령대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보완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이번 TV 토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갈라치기라고 지목하고 혐오라고 지목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한 30, 40년 전에 누군가가 통일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빨갱이다 이렇게 지적했던 것과 비슷한 그냥 의미가 없는 그냥 지적이라는 얘기를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토론장에서 권영국 후보님이 저에게 당신은 갈라치기야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지만 저는 일관되게 제가 갈라치기를 한 사례,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동, 법안 입법한 사례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권영국 후보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다가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공격에 가까운 공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의 자율화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최저임금의 일정 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갈라치기나 아니면은 분열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질문 받으면은 만약 민주당 분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속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럼 자율화가 돼가지고 전라도 예를 들어 담양군 정도 되는 지역에 갑자기 의회와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면은 올리실 겁니까? 내리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민주당 지자체라 그러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낮추자고 조정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경북 영양이면은 낮추겠습니까?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는 이건 자율화이지 올리거나 낮추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저는 지자체에다가 그 권한을 줘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별로 연방 최저임금이 7불대로 이미 존재하고요. 이것보다는 높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주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지자체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고 또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나 정의당에 계신 분들은 항상 지방자치제의 확대를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방정부까지 가자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준석이 방금 이야기한 것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 것인데 이준석이 말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평소 주장과 다르게 이건 갈라치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으로 매짐하자면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나 정의당에 계신 분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자신들이 말할 때는 옳다가 이준석이 말할 때는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자체에 대해서는 권한을 좀 주자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떤 생각을? 예전에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분들에 대해 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리쇼어링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구미 같은 데 가보면 삼성전자 공장이 있다가 베트남으로 라인이 옮겨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돌아오는 경우에 한정해가지고 최저임금에 대해 가지고 다소간의 특례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대한민국에 없던 일자리인 겁니다. 없던 일자리가 돌아오게 됐을 때 그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시던 다른 국내 노동자나 다른 경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요. 이게 뭐 저희가 노예선을 갖고 오자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 그 노동 조건에 동의하시는 경우에 약간 낮은 조건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을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 네, 이어서 KBS 최규식 뉴스 전문위원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 고령층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가지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법제화보다는 그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아니면 정년 폐지 등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한국 일부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그 정년 연장을 놓고 청년들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 사회로 들어갔고 고령화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인구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정년 연장이라기보다는 좀 더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학계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년 연장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죠. 제가 몇 차례 언론 인터뷰에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저는 정년 연장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처럼 그냥 정년 연장하고 나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그냥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정년 연장을 젊은 세대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많은 화두가 된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치권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라는 것은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가지고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조금 뒤로 늦추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정도가 타협안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지난번에 국민연금 합의에 있어서도요. 아니 수급하는 사람들은 바로 4% 더 수급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보험료 부담은 젊은 세대가 늘려나간다?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세대 간의 화합을 위해 가지고는 오히려 그런 조정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런 것 없이 정년 연장해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말 그대로 청년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합의한다고 한다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조금 연장 그리고 한편으로는 임금 피크제의 조금 더 적극적인 적용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고용 조건을 좀 바꿔야 된다. 만약에 고용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정년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가가지고 좀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제 토론이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더 많은 주제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후보님 조금 더 간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SBS 최선호 논설위원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연금 얘기가 나와서 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 가입자는 구연금 그리고 특정 세대부터는 이제 신연금에 가입하는 연금 분리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연금이 고갈될 경우 나는 내고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세대에 좀 불리하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고 실제로 이제 지난해 KDI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도 지적했지만 이게 한 600조 넘는 국가 재정이 어차피 투입돼야 되는 문제고 지금 연금을 분리하나 분리하지 않으나 국가가 법적으로 이걸 지급 보장하는 법제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또 여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대 수익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낸 돈에 비해서 받는 연금이 분리했을 경우에 오히려 신연금 가시는 분들은 기대 수익비가 낮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조삼모사 같은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까지 다 포함해서 신구연금 분리제도의 강점이랄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 제도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은 지금은 609조 정도의 부실을 우리가 막고 갈 수 있지만은 앞으로 한 50년 정도, 6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일부 조사에 따르면은 2경원 정도의 부실이 생길 수 있다 합니다. 2경은 2천조가 아니라 2만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냥 국민연금 체계가 무너질 거라는 건 명확하고요. 저는 이 국민연금에 있어가지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더 내고 덜 받기의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더 내고 더 받기라는 미명하에 그냥 한 몇 년 정도 지금 생명줄 달아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609조가 커 보이겠지만은 지금부터 재정에서 조금씩 투입해 나가는 것이 그래도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609조면 우리가 국채를 발행한다 또는 국채 이자율로 환산한다고 했을 때 연 15조에서 20조 정도 되는 부담이 아마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것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해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생각하고요. 더더욱 그래서 제가 재정에 민감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100조 AI부터 시작해서 15조에 해당하는 간병비 일부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서슴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TV 토론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네, 뜨거운 토론이 벌어진 사이에 벌써 시간이 11시 4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CBS 이재준 정치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제 8일 남았습니다. 대선 이후 개혁신당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후보님이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지금의 의석수로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패배로 끝난다.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한번 요약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선에 승리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개혁신당의 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선에 승리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압도적으로 새로운 협치 정부를 보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각은 젊어질 것이고 전문가들이 내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줄여서 효율화하고 3명의 부총리를 둬가지고 전문가들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런 압도적 협치 정부 보시기 위해서는 이준석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만약 집권에 실패한다 하더라도요. 개혁신당은 선명하게 앞으로 저희의 독자 노선을 갈 계획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개혁적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젊은 세대 중심으로 우리가 화수분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당면한 과제이고 대선이 끝나고 만약 저희가 집권하지 못한다라도 첫날부터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저도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 유세 현장에서도 노무현 정신을 부쩍 강조하고 계십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좋아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다른 아시아의 지도자들과 다르게 다른 아시아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원조 자금 같은 거 받으면은 거의 상당 부분을 착복하고 일부를 국가 발전에 투입해가지고 그 국가들이 발전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대부분을 국가 발전을 위해 투입했고 그래서 우리의 산업화가 가능했고 경제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요. 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제4공화국으로의 전환, 유신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몰락의 계기였다라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아마 제가 85년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세대에게는 소탈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탈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친노의 그런 전유물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항상 새기고 있는 그런 탈권위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짧게 추가 질의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동우 해설위원 부탁드립니다.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벌써 이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상 이준석 후보를 열렬히 응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홍준표 전 시장하고 좀 교감한 내용이 있는지 이제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선거 막판에는 사표 심리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홍준표 시장님과 저는 4년째 교감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저희의 행동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보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어떤 사표 심리 같은 것들이 동작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들을 전략 삼아가지고 젊은 세대의 정치를 짓밟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적시적소에 그런 메시지를 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홍준표 시장이 꿈꿨던, 홍준표 대표님이 꿈꿨던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의 확립이라는 것은 저희 개혁신당이 담아내가지고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교감은 좀 없었습니까? 교감은 많이 합니다. 예, 사실 어제도 홍준표 시장님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합니다만은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이런 단일화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또 확고한 입장을 또 밝히게 됐습니다. 예. 단일화와 관련해서 김문수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나서는 단일화도 거부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퇴를 하면 되지 내가 국힘하고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재확인하고 싶은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님께서 사실 이번 선거에서 엇박자가 많이 나신 건 사실입니다.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해프닝도 그랬고요. 경선 과정에서는 또 그렇게 단일화 하실 것처럼 얘기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당신께서도 지금까지 여러 정치 역정을 걸어오셨겠지만은 한 5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어서 지금 나오신 걸 상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덜 되셨다는 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토론 과정에서도 봤을 때 저는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양보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걸 제가 과하게 종용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조건부로 뭘 건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어떤 그런 1대1 구도의 가능성은 김문수 후보께서 미련 없이 사퇴하시는 것이다. 이 정도의 안내만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토론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워낙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1시간도 짧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질문을 드리지 못한 것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1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이준석이 정치해온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적어도 일관된 정치를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젊은 세대가 항상 사회에서 겪는 너는 조금 더 기다려도 돼, 너는 더 배워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스라이팅 당하던 모습, 저는 너무나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보다도 당차게 이야기하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이 만약 평가받을 만하다면은 이번 선거에서 기존의 정치공학이 아니라 기존의 관성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움으로 젊은 세대에게 투자하는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선거에서 받아들이는 한 표 한 표는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젊을 때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노력하면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를 지원해 주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빼놓지 않도록 모두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6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성의 있는 답변 주신 이준석 후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수준 높은 질문 이어가 주신 패널 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